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의 김다솜입니다. 세상은 매일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트렌드의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겠죠. 자, 오늘도 우리 일상을 바꾸는 트렌드와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지금 주목해야 될 이슈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 트렌드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박의진 아나운서와 함께하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취업이나 이직은 물론 결혼 같은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AI에게 물어보는 것이 대세죠. 예전 같은 경우는 점집이나 철학관을 찾았다면 이제는 고민이 생기면 GPT 같은 AI에게 물어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올해 이직하는 게 좋을까요?처럼 중요한 고민을 AI에게 묻는 2030 세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AI에게 정답을 기대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 가족이나 친구한테 늘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스스로 자문자답하고 이런 것들이 재미가 있어지더라고요. 게다가 사생활까지 지킬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이용자들도 AI와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지, 왜 불안한지를 스스로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해주는 존재라기보다 생각을 차분히 정리해주는 대화 상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AI만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요. 또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해서 상황에 맞는 답변을 해주기도 하고요. 많은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것도 결국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겠죠?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연애나 진로처럼 말하기 어려운 고민도 부담 없이 털어놓을 수 있고요. 심리적 위안을 얻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비용 부담이 적고 접근성이 좋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습니다. 네, 물론 주의해야 될 점들도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AI가 사용자의 질문과 기존의 생각에 맞춰서 대답을 하기 때문에 확증 편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AI를 의사결정을 대신해주는 존재로 보기보다는 감정을 정리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보는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선택은 충분한 고민 끝에 스스로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네, AI가 우리 삶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AI에게 답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확실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쭉 펴고 누워서 갈 수 있는 눕코노미가 인기라고 합니다. 비즈니스보다는 부담이 적으면서 이코노미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누코노미는 눕다와 이코노미를 합친 말로 이코노미석에서 빈자리를 함께 이용해 누워가는 것을 뜻합니다. 장거리 여행객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하나의 여행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눕코노미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눕코노미를 이용할 수 있는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 있다면서요? 네, 이용객이 적은 화요일이나 수요일, 심야 이른 아침 비행편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형 항공기일수록 빈좌석이 많아 성공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네, 탑승 전에는 모바일 체크인으로 빈좌석을 한번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공항에서 빈석이 연석이 있는지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만 비행기에 탑승한 이후에는 주의해야 될 점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빈자리가 보인다고 해서 마음대로 자리를 옮기면 안 되는데요. 항공기 무게중심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승무원 안내를 받은 뒤 이용해야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런 수요에 맞춰서 다양한 유료 서비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좌석을 하나처럼 이용하거나 옆 좌석을 추가해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편안한 여행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대부분 추가 비용이 들고요. 누코노미 역시 빈좌석이 있어야 가능한 만큼 성수기나 만석인 항공편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네, 누코노미는 편안한 여행을 원하는 어떤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대전 지하철에서 반려동물 유모차죠. 펫모차의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저도 종종 이렇게 강아지가 유모차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했었는데 안전을 위한 조치다 이런 설명이 있지만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이거 이동권 제한 아니냐 이런 반발도 생기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펫모차 대신 전용 이동장, 즉 케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전교통공사는 펫모차가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면서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실제로 출퇴근 같은 경우는 승객들이 몰리는 만큼 폐모차가 사실은 규모가 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한이 되는 것 같고요. 일반 승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라는 게 이번 개정의 배경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반려인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령견이나 장애견, 몸집이 큰 반려견은 케이지로 이동하기 어려운 만큼 펫모차는 병원 진료나 외출을 위한 필수 이동 수단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한편에서는 유아용 유모차는 허용하면서 왜 펫모차는 금지하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박으진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저도 그 강아지 병원 데려갈 때 펫모차를 이용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펫모차를 지하철도 탈 수 있고 이런 것들도 편리했는데 요새 그런 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리고 실제로 차량이 없는 반려인들에게는 대중교통이 사실상 유일한 이동 수단인데요. 특히 노령견이나 장애견은 펫모차가 꼭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전면 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역시나 같은 의견인 것 같은데요. 혼잡 시간대를 제외하고 허용하거나 펫모차 이용이 가능한 객차를 운영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결국 안전과 이동권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전교통공사도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시간대별 탄력 운영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늘 익숙하게 듣던 목소리, 짱구는 못 말려의 짱구 엄마였죠. 성우이십니다. 성우 강희선 씨가 향년 65세로 별세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강희선 성우는 서울과 부산 지하철 안내방송을 비롯해 짱구는 못 말려의 복미선과 맹구, 그리고 수많은 영화와 애니메이션 더빙을 맡으며 40년 넘게 활동했습니다. 이름은 낯설어도 목소리만큼은 우리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성우였습니다. 특히 해외 영화를 많이 즐겨보시던 분들이라면 유명한 외화 속 목소리죠. 줄리아 로버츠, 샤론 스톤, 니콜 키드만의 바로 그 목소리를 했던 그 성우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추억 속에 남아 있었는데 이게 어떤 커뮤니티를 보니까요. 별세 소식에 좋아요 3만 개가 달렸더라고요. 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건 진단받은 이후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강희선 성우는 2021년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돼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47차례 받으면서도 짱구 극작판 녹음을 이어갔고요. 한 작품은 무려 14시간 30분 동안 녹음을 마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지하철 목소리 또한 병실에서 녹음을 할 정도로 열정이 깊었다고 합니다. 병세가 깊어지면서 조금 낮아진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듣던 목소리 뒤에는 그 책임감이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강희선 성우는 생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계음보다 사람의 목소리에는 정서가 담긴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마이크를 놓지 않았던 것도 사람의 목소리가 가진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별세의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사람들이 매일 듣던 목소리였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함께한 분이었다라는 아쉬움의 목소리를 나타냈고요. 목소리 하나만으로 누군가의 일상과 추억을 함께했던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익숙해서 미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던 목소리였기에 이번 이별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비록 강희선 성우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수많은 작품과 일상 속에 남겨진 그 따뜻한 목소리는요.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기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이슈였습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삼성과 SK, 현대차, LG,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4대 그룹에서 지난해 12,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실적은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은 오히려 감소하는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일터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전체적인 고용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CXO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2개 대기업 집단의 임직원 수는 약 19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년보다 8,000명가량 늘어났지만 이 숫자만 보고 고용이 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한화그룹이 아워홈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10,000명이 넘는 인력이 한꺼번에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이를 제외하면 대기업 고용은 사실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죠.
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4대 그룹의 변화입니다. 국내 대기업 고용이 약 40%를 차지하는 삼성과 SK, 현대차, LG의 직원 수는 지난해에만 12,000명 넘게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LG가 5,370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요. 또 SK는 3,699명, 현대자동차는 2,375명, 삼성은 931명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삼성은 7년 동안 이어온 고용 증가세가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4대 그룹의 고용 감소는 단순히 기업 일부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대기업 채용 규모가 줄어들면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이 양질의 일자리도 함께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채용을 줄이고 있는 걸까요?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이 AI 확산입니다. 최근 주요 기업들은 앞다퉈 AI 전환, 이른바 AX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요, 또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업무를 더 적은 인원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대규모 채용에 나설 필요성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조업 현장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또 자동화 설비 도입이 확대되면서 인력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 환경 변화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반도체를 제외한 디스플레이, 또 석유화학, 생활가전 같은 전통 주력 산업들은 중국 기업들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수익성을 지키기 위해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고용 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AI뿐 아니라 이 산업 경쟁력 변화가 최근 고용 감소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또 채용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곳이 한화와 또 쿠팡인데요. 한화그룹은 아워홈 편입 효과 등에 힘입어서 직원 수가 14,000명 넘게 증가하면서 고용 순위도 2단계나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쿠팡도 최근 1년 동안 8,000명이 넘는 일자리를 새로 만들면서 전체 고용 규모가 1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방 물류센터 확대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앞으로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 기업의 성장과 또 고용 증가가 반드시 함께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업의 성장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지금 또 우리 일터 역시 새로운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우리 고용에 있어서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편지의 기재의 경제톡톡 시작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AI가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경제 논쟁이 또 시작이 됐는데요. 기업이 예상보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이른바 초과 이익을 사회와 나눠야 하는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일간지 가디언지에서도 이 논쟁을 한국의 새로운 경제 과제로 내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한국이 AI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 실적은 물론 직원들의 성과급과 투자 수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 사회가 AI가 만들어낸 이 막대한 부를 누가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새로운 질문 앞에 서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 반도체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소비와 부동산 가격까지 영향을 받을 정도로 이 AI 호황의 효과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논의가 생긴 건지 궁금합니다. 뭔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이 계기가 된 겁니다. 김 실장은 AI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시장은 그 과실을 자동으로 나누지 않는다며 AI 시대에는 국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가는 전력망과 용수, 산업단지, 연구개발 등 AI 산업의 기반을 함께 만드는 공동 투자자인 만큼 AI 산업에서 발생한 초과 이익을 사회와 어떻게 활용할지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가 기업의 성과급을 나누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세금을 추진하겠다 이런 느낌인 건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기업의 성과급을 국민에게 나누거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달
반도체 초과 이윤 배분과 AI 시대 노동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배당금과 국부펀드, 사회연대 임금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어떤 정책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네, 해외에서는 어떤가요?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해외에서도 초과 이익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석유 가스 기업처럼 예상밖의 이익을 거둔 에너지 기업에 한시적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미국은 AI 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연구 개발에 다시 투자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AI 산업의 초과 이익을 사회와 어떻게 공유할지를 정부 차원에서 공론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 정말 사회적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AI 산업은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연구개발 투자와 산업 인프라, 협력업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든 결과인 만큼 초과이익 일부를 노동 전환이나 미래산업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들은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설비 투자, 실패 위험을 감수해 얻은 성과인 만큼 이익은 기업과 주주, 직원들이 몫이며 이를 다시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에 재투자해야 해야지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결국 AI가 기존 시장 경제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전통적인 시장 경제에서는 기업이 거둔 이익을 다시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에 재투자해서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반면 AI 시대에는 국가도 산업 기반을 함께 만든 성과인 만큼 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 것인지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AI가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기업의 혁신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끌 수 있을지 앞으로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내 대표 기업들이 미국 증시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SK 하이닉스죠. 미국 나스닥 ADR, 즉 미국 주식 예탁 증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아니 이미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인데 왜 또 미국 문을 두드리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세계 최대 자본시장인 미국에서 더 많은 투자자와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증시는 전 세계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자금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장인데요. 특히 AI와 반도체처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도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번 ADR 발행을 통해 우리 돈 약 43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보한 자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반도체 생산 시설, 첨단 패키징 투자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더 주목하는 건 단순한 자금 조달보다 기업 가치 재평가입니다. 이 기업 가치를 다시 평가받는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데요. 네, 현재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은 뉴욕 증시에서 AI 대표 수혜주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SK 하이닉스는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었음에도 미국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기에는 접근성이 쉽지 않았습니다. ADR이 발행이 되면 미국 투자자들도 달러로 SK 하이닉스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 평가받을 기회가 생기는 셈입니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기업 가치도 새롭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ADR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인 해외 상장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SK 하이닉스 주식 교환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은행이 국내에 있는 SK 하이닉스 주식을 보관하고 이를 대신하는 증서를 미국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인데요. 미국 투자자는 한국 증권 계좌를 만들거나 원화로 환전하지 않아도 달러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ADR과 국내 주식은 서로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추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면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뭔가 부담이 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부 지분 희석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상증자는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조달한 자금을 AI 반도체 투자에 활용하고 미국 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한 단계 높게 평가받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시장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나스닥 1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에 편입될 경우 관련 ETF 자금 등이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SK 하이닉스의 사례가 국내 다른 대기업들에게도 어떤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ADR 상장을 공식 발표한 건 아니지만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가능성은 꾸준히 거론돼 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ADR 추진 역시 한국 대표 기업들이 이제 국내를 넘어서 세계 자본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형마트죠. 홈플러스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국내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 절차를 종료 결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맺게 됐는데요. 한때는 전국에 120여 개의 매장 운영했던 홈플러스가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요? 네, 법원이 회생 절차를 종료한 가장 큰 이유는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2천억 원을 확보하지를 못했고 일부 자산 매각도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계속 기업으로 회생하는 것보다 청산 가치가 더 크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것이 자금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홈플러스의 위기를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차입금 부담감이 계속해서 커졌고 투자 여력이 줄어든 점이 먼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쿠팡을 비롯한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이 했고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나 온라인 시장이나 근거리 매장을 더 자주 이용하는 소비 패턴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즉 재무 부담과 유통 환경 변화가 동시에 겹친 결과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마트가 자체적인 경쟁력을 잃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마트와 코스트코처럼 실적을 유지하거나 성장하는 업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전처럼 매장이 크면 경쟁력이 있다는 공식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배송 경쟁력은 물론이고 자체 브랜드와 체험형 매장, 차별화된 상품 구성까지 얼마나 고객을 자주 찾게 만드냐가 더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다이소 같은 업체들은 오히려 지금 호황기고 상승세를 맞이했단 말이죠. 네,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다이소는 단순히 가격만 낮춘 것이 아니라 유통구조 자체를 바꿨습니다. 제조업체와 직접 거래하거나 자체 기획 상품을 확대해서 중간 유통 마진을 줄였고요. 또 1,000원, 2,000원, 5,000원처럼 가격을 먼저 정한 뒤 그 가격에 맞춰서 상품을 기획하는 방식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생활용품을 넘어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상품군을 넓히면서 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유통업체 자체의 경쟁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한 기업의 실패가 아니라 유통산업 구조가 바뀌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홈플러스 회생 실패는 소비자 변화에 맞춰서 유통업의 생존 방식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조 맛집 국내 최초, 대한민국 1호 같은 표현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백종원 대표의 대패 삼겹살 원조 논란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원조라는 표현, 이제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원조라는 표현은 소비자의 선택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마케팅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백종원 대표도 여러 방송과 도본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1993년 대패 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고 소개해 왔는데요. 하지만 한 유튜버가 1980년대 부산과 광주 등에서 이미 대패 삼겹살이 판매가 됐다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해당 영상으로 도본코리아 가맹점주가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가맹점 매출이 줄어들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법원이 왜 유튜버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게 진짜 궁금합니다. 네, 핵심은 백종원 대표가 원조가 아니다라가 아니라 최초 개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1980년대 대패 삼겹살을 판매한 식당 자료와 당시 기록이 존재했고 대패 삼겹살 역시 특별한 제조 기술이 필요한 음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리 방식이라는 점을 근거를 들었습니다. 또 유튜버의 문제 제기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영상 때문에 실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부족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원조 자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원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객관적인 근거 없이 국내 최초나 원조라고 홍보해서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도록 만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브랜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표시광고법이나 부정경제방지법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왜 이렇게까지 원조에 집착하고 원조로 경쟁을 하는 걸까요? 네, 소비자들은 원조, 최초, 전통이라는 단어에서 신뢰와 품질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원조라는 스토리 자체가 중요한 브랜드 자산이 되는 건데요. 실제로 외식업뿐 아니라 식품과 유통업계에서도 국내 최초, 전통 50년, 원조 같은 표현이 마케팅에 자주 활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결국에 원조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그 근거와 소비자들의 신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단순히 원조라는 표현을 내세우는 시대를 넘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와 소비자의 신뢰를 함께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브랜드의 가치는 원조라는 한마디보다 소비자가 얼마나 믿고 선택하느냐에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브랜드 경쟁력은 누가 먼저 썼는가보다 누가 오래 더 신뢰를 쌓아왔는가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조라는 이름보다는 소비자의 선택이 브랜드의 진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재 기자의 경제톡톡이었습니다. 네, 자비인 스토리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사람들은 먼저 한 가지를 궁금해했습니다. 나는 감염이 되었을까? 이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고 정확한 진단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분자 진단 기술이 있는데요. 오늘 자빈 스토리에서는 세계가 주목한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개발하며 대한민국 바이오 기술의 경쟁력을 알린 시젠의 창업자 천종윤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천종윤 대표는 1957년 경상북도 경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결핵을 앓으면서 약 5년 동안 학업을 이어가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검정고시를 통해 계속해서 학업에 도전했습니다. 이 경험은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겠다는 삶의 목표를 갖게 한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후 건국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테네시 대학교에서 분자 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또 하버드 대학교와 UC 버클리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활동했고 또 귀국 후에는 광주과학기술원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생명과학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만 남기보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 되길 바랬던 그는 2000년 이화여자대학교 산해뱅처 형태의 시젠을 창업했고 2001년 교수직을 내려놓으며 본격적인 기업인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네, 천종윤 대표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을 예측한 시젠은 곧바로 진단키트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기존에 축적해온 분자 진단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해 약 2주 만에 진단키트를 개발했고 긴급 사용 승인을 거쳐 신속하게 의료 현장에 공급됐습니다. 시젠의 진단키트는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되며 대한민국의 신속한 진단체계 구축에 기여했고 또 K방역을 대표하는 기술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네, 천종윤 대표의 성과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시젠은 여러 병원체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동시다중 분자 진단 기술을 상용화하며 글로벌 분자 진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현재는 호흡기 질환과 성매개 감염, 그리고 소화기 질환 등 다양한 분야의 분자 진단 제품을 세계 각국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천종윤 대표는 2020년 보건의료 기술진흥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천종윤 대표는 이제 질병 없는 세상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스프링거 네이처 등 글로벌 기업 및 기관과 협력해 분자 진단 기술을 세계 연구자들과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 새로운 감염병을 더욱 빠르게 진단하고 국가별 맞춤형 진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글로벌 진단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미래 감염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학업을 중단했던 한 청년은 포기 대신 연구를 선택했고 그 연구는 수많은 생명을 지키는 기술로 이어졌습니다. 천종윤 대표는 과학은 연구실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데 쓰여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해온 인물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을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시대에
그의 새로운 도전이 세계 의료 미래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자비인 스토리였습니다. 새롭고 다양한 직업을 알아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감독이 갑자기 선수를 교체했는데 그 선택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과연 감독의 직감이었을까요? 사실 그 뒤에는 선수의 움직임과 체력, 패스 성공률, 슈팅 위치까지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직업, 스포츠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최근 북중미 월드컵을 비롯해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각종 국제대회까지 스포츠가 점점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 직업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데이터 분석가는 선수와 경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기록을 분석해 팀의 전략 수립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단순히 득점이나 승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어느 구역에서 실수가 많았는지, 상대팀은 어떤 패턴으로 공격하는지까지 데이터로 분석하는데요. 이렇게 모인 정보는 감독의 전술과 선수 기용, 훈련 방법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직업은 수학을 잘해야만 가능할까요? 물론 통계와 데이터 분석 능력은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스포츠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축구와 야구, 농구처럼 종목마다 경기를 읽는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인데요. 엑셀과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 그리고 경기의 흐름을 읽고 숫자 속 의미를 찾아내는 분석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도 경기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수를 기용할지, 상대팀의 약점을 어떻게 공략할지는 결국 사람이 최종 판단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스포츠 데이터 분석가는 AI와 함께 일하는 대표적인 미래 직업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프로구단은 물론 국가대표팀과 스포츠 기업에서도 전문 인력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명문 축구팀과 메이저리그 야구단들은 데이터 분석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축구와 야구, 배구 등에서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열리는 국제 스포츠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선수들의 체력과 경기력을 관리하는 데 데이터 분석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감독의 경험과 감각이 승부를 결정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 속에서 승리의 힌트를 찾고 선수들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직업, 스포츠 데이터 분석가.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얼굴 이정 아나운서와 함께하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서울에서 평범한 가구가 살 수 있는 소득의 집을 살 수 있는 비율이 13년 만에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은 집값 상승 속도가 소득 증가를 훨씬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OECD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난 10여 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일반 가정의 소득만으로는 집값을 따라가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같은 월급을 받아도 살 수 있는 집은 점점 줄어든 셈입니다. 네, 서울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서울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서울은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특히 일자리와 교육, 교통이 서울에 집중된 점도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네, 반면 지방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들 하죠. 집이 부족한 서울과 달리 공공임대주택이 비어있는 곳도 적지 않다라고 이제 밝혀졌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OECD는 단순히 집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은 집은 있지만 일자리와 교통,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실제 거주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살고 싶은 환경을 함께 만들어야 주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결국에는 집을 많이 짓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OECD도 앞으로는 공급량보다 공급의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과 일자리, 생활 편의시설까지 함께 갖춘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청년들의 주거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맞습니다. 집값과 소득의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내 집 마련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어떤 주거 정책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에 무려 10,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주식과 부동산 시장 모두 불안한 상황에서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될지와 관련된 질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주식이냐 부동산이냐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무주택자라면 먼저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거주할 집을 확보한 뒤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전략이라는 설명입니다. 예, 과거에는요, 뭐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주식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이 자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냐, 배분해야 되냐는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문가 의견은 어떤가요? 전 재산을 한 곳에 투자하는 방식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ETF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며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눈에 띄는 점이 젊은 층들에게 재개발이 인기다라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또 높은 아파트 가격과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지금 재개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20, 30대라면 재개발도 하나의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개발 계획이나 투자 발표만 믿고 지방 부동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유행을 따라가는 투자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투자라는 것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보시죠. 서울시가 강북 지역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건설사의 부담을 줄여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강북 11개의 자치구의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로 낮춰 민간 사업자가 개발에 참여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공기여율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 이제 한마디로 쉽게 정리해보면 이 건설사가 개발 과정에서 부담해야 되는 공공시설 조설 비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제도인데요. 그 비율을 절반으로 낮춰 사업성을 높이면서 그동안 수익성이 낮아 멈춰있던 재개발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정책을 강남이 아니라 강북에 한정되었다라는 것이 조금 눈에 띄게 놀라운 점인데 이 서울시가 이렇게 강북과 강남을 차등을 둔 이유가 뭘까요? 서울시는 강남과 강북의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북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된 곳이 많았던 만큼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또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정책이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특히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기간에 집값이 내려가거나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강북 지역의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새 아파트 공급이 늘고 청년들의 주거 선택지도 조금씩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결국 이번 정책은요, 규제를 완화해서 재개발 계획을 촉진하고 또 강북의 어떤 인프라를 확장시키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어떤 정책이 조금 더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AI가 집을 짓는 과정은 물론이고요, 분양과 건물 관리까지 담당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최근에는 AI가 건설과 부동산 산업 전반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사업성을 분석하고 공사 중에는 안전과 품질을 관리하며 분양 상담과 건물 관리까지 AI가 맡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건설 현장이 사람의 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AI가 실제 건설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예를 들어 AI가 과거 시공 데이터를 분석해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거나 위험한 작업은 로봇이 대신 수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공사 품질은 높이고 안전사고는 줄이는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해외의 경우에는 AI 활용이 한 단계 더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현재 상황 어떻게 다릅니까? 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AI가 안전점검과 공사 일정 관리뿐 아니라 계약 검토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AI 도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중소건설사까지 확산하기에는 아직 비용과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변화들이 일반 시민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건설업의 변화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AI가 활성화되면 공사 과정의 실수는 줄이고 시공 품질을 높일 수 있어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AI가 분양 상담이나 부동산 정보 분석까지 지원하면서 소비자들도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집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맞습니다. AI는요, 건설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집을 짓고 사고 팔는 방식까지 모두 다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AI의 활용 범위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아니 여러분, 요즘 축구 얘기를 빼놓으면 또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왜 이번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는 걸까? 원래 월드컵은 한 나라에서 개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최국도, 참여국도, 경기 운영 방식도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알쓸정 시간에서는 2016 북중미 월드컵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개최국입니다. 이번 월드컵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함께 개최하는데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세 나라가 공동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3국이 개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월드컵의 규모가 훨씬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회부터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경기 수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한 나라가 경기장과 숙박시설, 교통까지 모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커진 만큼 세 나라가 역할을 나누게 됐습니다. 미국은 대형 경기장과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멕시코는 뜨거운 축구 문화와 월드컵 개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는 넓은 개최 지역을 분담하며 운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즉 월드컵이 커졌기 때문에 개최국도 커진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32개국도 많은데 왜 굳이 48개국으로 늘렸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더 많은 나라의 월드컵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축구의 저변을 넓히고 더 많은 국가가 세계 최고의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참가국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또 상업적 목적도 있습니다. 중계권과 관중, 스폰서 등 월드컵의 경제적 규모도 함께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늘어난 만큼 방송 중계권 가격이 치솟고 광고 노출 시간이 늘어나 스폰서 비용도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월드컵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요르단이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월드컵이 이제는 일부 강팀만의 무대가 아닌 더 많은 나라가 함께하는 세계인의 축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참가국이 늘어나면서 경기 방식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32강 토너먼트가 새롭게 생겼다는 점인데요. 기존에는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곧바로 16강이 시작됐지만 이번에는 32강부터 토너먼트가 펼쳐집니다. 조별리그도 달라졌습니다. 기존 8개 조 대신 12개 조, 4개 팀씩 구성이 되는데요. 각 조 1위와 2위는 물론이고 성적이 좋은 3위 중 8개 팀까지 32강에 진출합니다. 즉 조별리그에서 3위를 했더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덕분에 마지막 경기까지 그 어느 팀도 쉽게 포기할 수 없게 되면서 조별리그의 긴장감도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경기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기존 64경기에서 104경기로 늘어나면서 역대 가장 많은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대회 기간도 기존 약 한 달에서 39일로 더 길어졌습니다. 팬들은 더 오랫동안 월드컵을 즐길 수 있게 됐지만 선수들에게는 체력 관리와 로테이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회가 됐습니다. 또 개최국이 세 나라인 만큼 이동거리와 시차를 고려한 경기 운영도 이번 월드컵의 새로운 볼거리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이번 월드컵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참가국이 늘어나면서 개최 방식도, 경기 방식도 자연스럽게 함께 달라진 건데요. 이번 월드컵은 단순히 규모만 커진 것이 아닌 더 많은 나라가 꿈에 설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넓힌 대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방식이 앞으로의 월드컵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이었습니다. 전국의 맛집,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어지는 요즘 시원한 바다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여행지를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요.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신나게 놀고 맛있는 먹거리도 즐기며 여름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곳이라면 더욱 좋겠죠. 오늘은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와 아름다운 서해 풍경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충청남도 보령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충청남도 보령에서 열리는 보령 머드축제입니다. 2026 보령 머드축제는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대천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되는데요. 1998년 처음 시작된 보령 머드축제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여름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보령의 천연 머드는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머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해마다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축제의 가장 큰 매력은 온몸으로 즐기는 다양한 머드 체험입니다. 거대한 머드풀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머드 슬라이드와 머드 씨름, 머드 장애물 코스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머드를 온몸에 바르며 더위를 식히고 친구, 가족과 함께 웃고 뛰노는 순간은 평소에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해가 지면 축제장은 더욱 화려하게 변신합니다. 다양한 공연과 음악, 야간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여름밤의 열기를 한층 뜨겁게 달구는데요.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불꽃놀이까지 더해져 한여름밤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보령을 찾았다면 축제와 함께 꼭 들러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먼저 축제의 중심인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약 3.5km에 이르는 넓은 백사장과 완만한 수심 덕분에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변을 산책하거나 서해의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도 추천드립니다. 바다를 따라 설치된 레일 위를 달리며 시원한 바다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이색 체험인데요. 푸른 서해를 배경으로 달리는 색다른 경험 덕분에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는 물론 가족 여행객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즐거움, 바로 먹거리입니다. 보령에서는 싱싱한 조개구이와 꽃게, 바지락 칼국수 등 다양한 서해의 별미를 맛볼 수 있는데요. 해변을 따라 이어지는 음식점에서는 갓 잡아 올린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어 여행의 만족도를 더욱 올려줍니다. 축제를 즐긴 뒤 바다를 바라보며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시간은 보령 여행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여름 축제와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풍성한 먹거리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충청남도 보령. 무더운 여름을 가장 시원하고 활기차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볼 만한 여행지인데요. 올여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충남 보령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트렌드는 늘 우리 곁에 있지만 관심을 가질 때에서야 비로소 새로운 기회가 되곤 하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가치 있는 트렌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